이봐요, 괜찮아요? 응? 하나, 둘, 셋, 이봐요, 괜찮아요? 둘, 하나, 넷. 둘, 이봐요, 괜찮아요? 셋, 응? 넷. 하나, 이봐요, 둘, 괜찮아요? 셋,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이봐요, 괜찮아요? 휠체어에서 내린 청년이 하나, 쓰러진 남성에게 셋, 다급히 넷. 심폐소생술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둘, 넷. 편의점 안중년 남성의 놀람 속에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늦은 밤 골목길 끝 작은 편의점 하나. 형광등 불빛이 겨울 공기를 밀어내듯 환하게 새어나온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야근 끝나면 들르는 곳, 새벽에 불 켜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부른다. 자동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리고 두툼한 패딩을 입은 한 남자가 어깨를 움츠린 채 들어선다. 회색 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60대 초반, 정장 바지에 구두, 코트 안쪽으론 넥타이까지 말끔하게 매고 있다. 최기석. 한때는 작은 공장의 사장이었고 지금은 대기업 안전자문위원이라는 그럴싸한 직함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노년, 안정된 자리, 반듯한 집과 가족까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특히 이렇게 밤이 깊어지면 서늘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목구멍으로 올라오던 그날의 기억이 슬그머니 찾아온다. 또 괜한 생각. 오늘은 그냥 야식이나 사서 들어가자. 기석은 머리를 한번 흔들고 도시락 코너로 천천히 걸어간다. 그때 계산대 쪽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린다. 아, 저 컵라면은 20일 행사 끝났어요. 대신 이쪽이 아직 행사 중이에요. 계산대 안쪽에서 한 청년이 웃으며 손님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회색 후드티에 편의점 조끼를 입은 20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 눈빛은 또렷하고 웃을 때 입가에 패이는 보조개가 인상적이다. 단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계산대 아래로 살짝 보이는 검은 휠체어 바퀴였다. 휠체어인가? 기석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도시락을 집어든다. 편의점 안에는 기석 말고 한 명 더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술 코너 앞에서 캔맥주를 집어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앞으로 쓰러진다. 쿵! 캔맥주와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진다. 저기요. 손님, 괜찮으세요? 순간 편의점 안공기가 얼어붙는다. 그때 계산대 안쪽 휠체어가 바닥을 긁으며 앞으로 돌진한다. 청년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휠체어를 밀며 쓰러진 남자 곁으로 간다. 저기요, 혹시 가족이세요? 아는 분? 119는 누가 전화해 주세요. 청년은 바로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소리친다. 선생님, 들리세요? 반응이 없자 그의 표정은 놀랐지만 손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다. 잠깐 남자의 가슴을 살피더니 휠체어에서 몸을 비틀어 남자의 가슴 위에 손을 포갠다. 그리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으로 눌리는 가슴, 짧게 뱉는 청년의 숨소리. 그 모습이 기석의 눈에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처럼 보인다. 안전교육에서 늘 보던 그 심폐소생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진짜 사람 가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은 기석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119 연결했습니다. 곧 온대요. 네, 호흡 없고 맥박도 약해요. 제가 계속할게요. 청년의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하다. 한 손으로는 가슴을 누르고 틈을 봐 인공호흡을 해준다. 기석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바라본다. 눈앞에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나이든 그의 다리는 몇십 년 전 공장 바닥처럼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친다. 초동 조치 잘하셨어요. 덕분에 살릴 가능성 높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청년은 안도한다. 제발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구급차가 떠나고 편의점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인다. 중년 점장이 허둥지둥 나와 청년을 붙잡는다. 야, 진우야. 너 진짜 그런 것도 할 줄 아냐? 예전에 배운 적 있어요. 뭐, 오래되긴 했는데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기석은 그제서야 숨을 길게 내쉰다. 젊은 친구 아까 정말 대단했네. 아, 예. 별거 아닙니다. 진우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멋쩍게 웃는다. 기석은 계산대로 다가간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 미안하네. 에이, 뭐려. 그래도 119는 누군가가 전화해 주셔야 돼요. 저 혼자면 못합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아,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여기 야간 알바요. 김진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지만 기석은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낸다. 그래, 진우군. 덕분에 누군가는 오늘 가족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됐겠지. 그 말에 진우는 잠시 눈을 내리깐다.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고 아려온다. 그러면 좋죠. 저도 예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전에? 기석이 무심코 되묻자 진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툭 던지듯 말한다. 예전에 공장에서 화재 났을 때요. 도망간 사장님만 아니었으면 제 다리는 아직 있었겠죠. 그 순간 편의점 안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는다. 공장 화재? 도망간 사장? 기석이 조심스레 묻는다. 어느 공장 얘기인가? 물어봐도 되겠나? 아, 뭐. 소망산업 2공장요. 한창 하청 돌리던 작은 공장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크게 한번 터졌었어요. 소망산업 2공장. 그 이름이 기석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스르르 빠져나간다. 그 이름. 내가 젊었을 때 운영하던 그 공장 이름.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더 차갑게, 더 새하얗게 느껴진다. 그날 밤 기석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온다.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몇 번이나 틀린다. 띠릭 삑삑삑, 아이, 이것 봐라. 문이 열리자 따뜻한 집안 공기가 그를 감싼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다. 부엌에서 아내가 얼굴을 내민다. 여보, 오늘 늦었네요? 회의 있어서야? 응. 자문 쪽에서 회의가 좀 길어졌어. 밥은? 데워줄까요? 아니야, 편의점에서. 기석은 잠시 멈칫한다. 그냥 간단히 먹고 왔어. 아내는 더 묻지 않는다. 오래같이 살다 보면 언제 더 묻고 언제 가만둘지 대충 감으로 안다. 기석의 눈빛이 조금 멍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냥 피곤하겠지 정도로 넘긴다. 기석은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부터 푼다. 옷걸이에 코트를 걸어두는데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린다. 소망산업 2공장.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오래전 불길이 눈앞에서 살아난다. 그날도 겨울이었다. 공장 안에는 기름 냄새, 먼지, 그리고 오래된 전선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젊은 기석은 말했다. 이런 설비로도 다들 잘만 돌리잖아. 안전장치 다 새 걸로 바꾸려면 돈이 얼마인데. 일단 이번 물량만 맞추고 생각하자고. 누군가 사장님,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던 것도 기억난다. 하지만 그는 요새 젊은 것들은
겁만 많다며 넘겼다. 그리고 그날 밤 야간조 근무 중이던 공장 한켠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타들어가는 플라스틱 냄새, 붉게 물드는 천장, 사람들이 뛰쳐나오며 부르짖던 살려줘 라는 목소리. 이거 큰일이다. 이대로 다 드러나면 회사도 나도 끝장이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사무실 서랍에서 서류들을 챙기고 창고 쪽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애가 다쳤어요. 피가. 하지만 그 소리에 젊은 기석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을 뿐이다. 이불 위로 떨어지는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쥔다. 도망갔다. 그때 난 분명히 도망갔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때 애가 한 명 있었지. 어린 남자애. 화재 조사 결과는 회사와 기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발화 원인은 노동자의 부주의로, 전선과 안전수칙 미준수 탓으로. 보험금은 기가 막히게 잘 나왔고 산재 처리가 됐다는 말만 듣고 기석은 그 아이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그렇게 잊었다고 생각했다. 산재 처리가 됐다면 그냥 어떻게든 살지 않았을까. 내가 더 묻는다고 뭐가 달라졌겠나.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런데 오늘 밤 편의점에서 휠체어에 앉은 청년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공장에서 화재 났을 때요. 도망간 사장님만 아니었으면 제 다리는 아직 있었겠죠. 설마 그 청년이 그때 그 애인가? 아니면 그 애와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며 엉켜간다. 그때 문이 두드려진다. 아빠 앉아요? 문틈 사이로 딸이 얼굴을 내민다. 30 중반쯤 된 딸, 회사에서 돌아와 씻고 나와 머리를 수건으로 털고 있다.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회사 쪽에서 또 뭐라 그래요? 에이 괜히. 나 이제 잘 나가는 자문위원이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나이 들면 무리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걱정해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잠깐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나간다. 문이 닫히자마자 기석은 다시 침대에 털썩 주저앉는다. 이 아이에게 내 과거를 말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존경받는 안전자문위원 아버지 말고 30년 전 값싼 설비와 보험금 욕심에 사람들을 불 속에 밀어넣은 사장이라는 걸.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기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쉰다. 그래도 확인부터는 해야겠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그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정말 뭘 했는지.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든다. 오래된 연락처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예전 공장 동료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다음 날 오후 기석은 회사 자문회의를 대충 마치고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건물 밖으로 나온다. 예전 공장 사람들 중 누가 아직 남았을까? 휴대폰 화면에는 오래전 소망산업 2공장이라는 이름 아래 저장돼 있던 번호들이 떠 있다. 대부분은 통화 불가나 없는 번호지만 그중 하나 박반장현장이라는 이름 옆에는 아직 신호가 간다. 뚝. 네, 여보세요? 박 반장? 나, 최기석이네. 잠시 정적. 그리고 조금 낮아진 목소리. 예,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기석의 귓가에 묵직하게 떨어진다.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겠나? 볼 얘기가 있어. 오래된 공단 근처 허름한 식당. 점심시간을 살짝 지난 뒤라 사람은 많지 않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박 반장은 흰머리가 제법 늘고 배도 조금 나왔지만 눈매는 여전히 야무지다. 사장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요즘은 사장님이라기보다
큰 회사 자문위원이시라면서요. 에이, 자문이 뭘. 나이 먹은 사람 앉혀놓고 옛날 얘기나 듣는 거지. 둘은 잠시 안부를 나누다 곧바로 화재 사건 이야기를 꺼낸다. 그때 우리 공장 불났을 때 말이야. 내가 너무 빨리 도망친 건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박 반장이 잠시 침묵한다. 사장님,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왜 꺼내세요? 목소리에는 어딘가 눌러 담긴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때 다쳤던 사람들, 특히 어린애 하나 있었지 않나? 있었죠. 작은 애, 5살인가 6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기석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애가 그렇게 어려웠나? 그날 야간 근무 나왔던 김 기사 기억나세요? 허리 굽은 사람. 그 사람이 아들 데리고 잠깐 나왔다가 불이 그렇게 난 거죠. 박 반장의 시선이 멀어지듯 허공을 향한다. 불길이 갑자기 치솟는 바람에 애가 발을 제대로 못 빼고 기계 틈 사이에 끼었어요. 불이 번지니까 우리가 겨우 끌어냈죠. 근데 박 반장은 말을 잠시 멈추고 입술을 꾹 깨문다. 한쪽 다리를 통째로 잃었잖아요. 그거 사장님도 알고 계셨을 텐데요. 다리 한쪽. 나는 그냥 산재 처리됐다고만 들었어. 보험으로 정리됐다고. 그렇죠. 보험이 참 기가 막히게 잘 나왔죠. 사장님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공장도 접고 새로 시작했잖아요. 박 반장은 조금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짓는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요, 허리랑 폐를 같이 다쳐서 일 못하고 그 뒤로도 제대로 못 살았어요. 병원비에 재활비에 산재금 가지고는 택도 없었죠. 지금 그 사람은?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어요. 폐도 안 좋고 몸도 많이 굳었고 애는 그때 다리 잃고도 어떻게든 살더라고요. 기석은 숨을 삼킨다. 편의점에서 봤던 휠체어, 그 위에 앉아있던 청년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의 이름이 뭐였지? 김진우. 그 이름이 식당 공기 속으로 또각 떨어진다. 김진우. 편의점 휠체어. 심폐소생술. 그 애 아직도 이 동네 근처에 살아요. 아버지 요양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한다고 들었는데 기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편의점. 사장님, 왜 이제 와서 묻는 거예요? 그때 경찰 조사 때, 보험 조사 때 사실대로 말했으면 그 사람들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는데 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목구멍에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말이 걸려 나오지 않는다. 보험금 욕심, 공장 유지하려던 욕심, 내 체면 지키려던 욕심 때문에 그 애와 그 아버지 인생이 그래도 늦었어도 뭐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그 집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얼굴 들이밀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박 반장의 그 질문이 기석에게는 칼처럼 꽂힌다. 얼굴. 내가 그의 앞에 무슨 얼굴로 서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석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그래도 가야 한다. 도망치는 건 한 번이면 족하다. 며칠 뒤 기석은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춘다. 집으로 가는 길을 돌려 그 편의점 앞에 선다. 유리문 너머로 여전히 휠체어 위에 앉아 계산을 보던 진우의 모습이 보인다. 오늘은 붉은 체크셔츠에 편의점 조끼를 걸치고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은 듯하다. 들어가자. 적어도 내가 그 삶을 한 번은 제대로 봐야. 딩동 어서 오세요. 아, 어르신. 그날 그 손님 구급차 타고 가신 분 기억나시죠? 진우가 먼저 반갑게 말을 건다. 병원에서 연락 왔었어요. 다행히 의식 돌아오셨대요. 심장 쪽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빨리 와서 살았다고 구급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행이구만.
다 자네 덕이지.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배워둔 거 써먹은 거죠, 뭐. 기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묻는다. 그나저나 저번에 말한 그 공장 얘기 괜찮다면 조금 더 들어봐도 되겠나? 내가 안전 쪽 일도 해서 말이야. 아, 안전 자문 같은 거 하세요? 진우가 조금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인다. 그럼 뭐 한 번쯤 참고 삼아 들어보셔도 나쁠 건 없죠. 손님이 한 번 빠지자 편의점 안은 한가해진다. 진우는 계산대 옆 작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낸다. 제가 5살 때였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죠. 너무 어려서. 근데 몸은 기억하더라고요. 진우는 장난 섞인 웃음 대신 조금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잇는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작은 공장이었는데 그날따라 저를 잠깐 데리고 나갔대요. 집에 혼자 두기도 뭐하고 어린 마음에 기계 돌아가는 거 보는 게 재밌기도 했고요. 기석의 손이 보이지 않게 떨리기 시작한다. 근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꽃 튀는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누군가 저를 안고 뛰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그때 다리가 기계 틈에 끼었나 봐요.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그 다음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눈 떠보니까 다리에 붕대 감겨 있고 아버지가 제 손 잡고 울고 있고 엄마는 저희 버리고 먼저 가셔서 없었고요. 아버지가 혼자 그때부터 저 키워주신 거죠. 엄마 없이 아버지 하나에 매달려 자란 아이. 크면서 알게 됐죠. 그날 공장에 사장님이 있었다는 거. 근데 불이 나자마자 그냥 사라졌다고. 책임은 다 현장 노동자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보험료는 챙길 만큼 챙겼다고요. 진우의 목소리 속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다. 아버지는 폐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다치고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도 저 때문에 버텼겠죠. 저는 다리 하나 없는 애로 자랐고요. 기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 내가 도망친 그 순간부터 이 아이 인생은 이렇게 흘러온 거구나. 그래도 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더라고요. 휠체어도 꽤 잘 굴리고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아버지 요양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하고 이 정도면 뭐 나름 잘 사는 거죠. 그 웃음이 기석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아버지는 지금도 많이 편찮으신가? 네. 숨 쉴 때마다 힘들어 하시고 말도 잘 못하세요. 그래도 제가 찾아가면 눈빛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아들이 왔다고 기분이 좋아지시는 건지. 아들이라는 말이 기석의 손등을 찌르는 것 같다. 내 딸도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웃지. 나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누군가의 아버지에겐 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가해자였구나. 잠시 후 손님이 들어오자 대화는 끊긴다. 기석은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다. 다음 날 기석은 마음을 다잡는다. 그리고 박 반장을 통해 진우 아버지가 있는 요양병원 주소를 알아낸다. 요양병원 3층, 긴 복도 끝. 한 병실 문 앞에서 기석은 한 번 더 망설인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야. 이제 또 도망치면 난 평생 인간도 아니지.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가 보인다. 머리는 많이 빠져 있고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다. 눈은 감겨 있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린다. 그가 바로 그때 공장 화재 때 다쳤던 그 노동자, 그리고 진우의 아버지였다. 기석은 찔끔찔끔 병실 안으로 다가간다. 침대 곁 가족 이름표에는 보호자 장남 김진우라고 적혀 있다. 김진우, 아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는다.
김 선생, 오랜만입니다. 아니,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지요. 당연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또 도망만 치게 될 것 같았다. 그날 불이 났을 때 나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다. 책임도 죄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겼습니다. 미안합니다. 눈앞에 누워있는 남자는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기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돌덩이가 하나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 며칠 뒤 기석은 결심을 굳힌다. 편의점 야간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 그는 다시 그곳을 찾는다. 오늘은 손님이 거의 없어 편의점 안은 라디오 소리만 은근히 흘러나오고 있다. 딩동 어서 오세요. 아, 또 오셨네요. 이제 단골 되시겠는데요? 진우는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더 눈부시게 느껴진다. 진우군, 오늘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기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겁다. 진우는 그 기운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갸웃한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기석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작게 말한다. 잠깐 밖으로 나와줄 수 있겠나? 괜찮다면 편의점 앞 벤치에서라도. 편의점 앞에는 담배 피우는 손님들이 종종 앉는 작은 벤치가 있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 두 사람만이 겨울밤 공기를 마주하고 앉는다. 눈으로 보이는 입김,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 그리고 편의점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 이제 말해야 한다. 진우군. 네.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자문역 한다고 말했지? 네, 안전 쪽이라고 하셨죠.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 안 했지?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는다. 뭐, 개인 신상까지는 손님이 이야기 안 하셔도 되죠. 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쉰다. 나는 30년 전 소망산업 이 공장 사장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우의 표정이 굳어진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소망산업 이 공장. 자네가 말한 그 공장. 불났던 그 공장. 그때 그 공장의 사장이 나였네. 바람소리가 잠시 멎은 것처럼 느껴진다. 진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장난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웃긴 얘기입니까? 장난이 아니라 진실이야. 그럼 그때 불났을 때 사람들 놔두고 도망갔던 그 사장이. 그래, 나다. 진우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쥔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다.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늦었지. 너무 많이 늦었지. 그래도 도망만 치면서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다. 진우는 헛웃음을 터뜨린다. 도망만 치면서 살 수가 없어서요? 그동안은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 말에 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사람들 말로는 그 공장 사장, 보험금 챙겨서 빚도 다 갚고 새 회사로 잘 옮겨갔다고 하던데. 자문역이니 뭐니 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떠들고 다니셨다면서요? 그래, 그게 나였다. 맞아.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지옥이었어요. 아버지는 폐랑 허리 다쳐서 밤마다 기침하다 피토하고 저는 다리 하나 없다고 놀림받으면서 학교 다녔고 엄마는 없고 친척들도 제 집은 불쌍하다 소리만 하면서 도와주는 척 거리 두고. 진우의 눈이 벌겋게 붉어진다. 근데 그 와중에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장님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세상은 참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그의 말은 한 칼 한 칼 기석의 가슴을 후벼 판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마음의 짐 좀 덜고 가시겠죠. 겨울 바람이 지나가며 둘 사이의 침묵을 잠시 메운다. 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진우야. 처음으로 그는 진우를 아저씨 마이너스 손님이 아닌 이름으로 부른다. 나는 도망친 죄가 있고 책임을 돌린 죄가 있고 보험금으로 내 살만 챙긴 죄가 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다 받아야 한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남은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싶다.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기석이 말한다. 늦었지만 내 인생 남은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돈으로만 되는 일 아니란 거 안다. 그래도 내 공부든 치료든 아버지 요양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진다. 저보고 그걸 믿으라고요? 믿지 않아도 좋다. 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망치지 않고 이제라도 내가 너와 내 아버지 곁에 서보고 싶다. 그 말은 솔직했다. 아름답게 포장되지도 않았고 완벽한 사과문 같은 문장도 아니었다. 그저 한평생 죄책감을 등에 지고 살아온 노인이 마지막으로 꺼낸 맨몸의 말이었다. 진우는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낀다. 분노와 원망이 들끓다가도 어쩐지 그 노인의 말 속에서 약간의 진심이 느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용서 못해요. 솔직히 죽을 때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게 당연하다. 대신 도망치진 마세요. 지금 한 말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기석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알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결별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진다. 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도망치던 사장은 처음으로 피해자 앞에서 죄를 인정했고 분노만 품고 살던 청년은 처음으로 가해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건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변화였다. 며칠이 지나고 기석은 큰 결심을 한다. 대기업 안전자문회의 자리, 중역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 입을 연다. 제가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자문위원이 회의 시간에 개인사를 꺼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30년 전 저는 작은 하청 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진다. 최 자문님, 그게 무슨... 발화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렸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 삶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다리를 잃은 아이와 몸이 망가진 아버지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중역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매년 안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숫자 보고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제가 어떤 죄를 지은 인간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석은 숨을 고르며 말을 잇는다.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들여 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회사 이름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반대한다면 그냥 제 개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하다. 어떤 이는 불편해했고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 자문님, 그게 회사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빠지셔도 됩니다. 대신 안전이라는 말을 조금은 가볍게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꾸짖음이기도 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당부이기도 했다. 며칠 뒤 기석은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을 한다. 산업재해 피해 가족지원재단. 이름은 거창했지만 처음에는 그저 몇 명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규모였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결심이 대단하시네요. 늦었으니까요. 늦었으니까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기석은 다시 진우를 찾아간다. 이번에는 편의점이 아니라 요양병원 앞이었다. 병원 입구에서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진우가 기석을 발견한다. 여기 어떻게? 아버님 면회 왔다가. 너도 오늘 온다고 해서 좀 기다렸다.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기석을 빤히 바라본다. 그날 이후로 진짜 도망 안 가시네요. 이 나이에 또 도망가면 어디 도망칠 데나 있겠나. 둘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간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진우 앞에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 놓인다. 진우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왔다. 뭐요? 재단을 하나 만들었다. 내 아버지 같은 분들, 너 같은 피해자들 돕는 재단. 내 이름을 여기에 올리고 싶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자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기석은 조심스레 서류 한 장을 꺼낸다. 그 위에는 작게 자문위원 김진우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저보고 자문위원을 하라고요? 너만큼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휠체어 타고 공장에 들어가 본 사람, 요양병원 복도 끝까지 밀고 가본 사람,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아버지 생각하는 사람. 그 눈으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을 봐줬으면 한다. 진우는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본다. 이 사람 정말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들여서 함께 책임을 나누겠다는 건가? 저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거 아닙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건 용서의 도장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자는 도장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진다. 아버지 병실에 누워 계신 거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만 이 모양일까? 왜 우리만 불이 난 공장, 도망간 사장한테 걸렸을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근데 만약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우리 말고 또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까지 우리만 이 모양이라고 말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진우는 서류에 적힌 김진우라는 이름을 바라보며 작게 웃는다. 그래요. 도망 안 가신다면서요. 그럼 저도 한 번쯤 같이 가볼게요.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 그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동의였다. 기석의 눈가도 살짝 붉어진다. 고맙다, 진우야. 몇 달 뒤 작은 강당 하나를 빌려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간담회가 열린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가 2개 놓여 있고 앞줄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 뒷줄에는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 있다. 오늘은 현장에서 실제 피해를 겪으신 분과 오랜 기간 안전 관련 일을 해오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우 씨, 그리고 최기석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조심스레 울려 퍼진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진우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공장 화재로 다리를 잃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그리고 이제는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된 김진우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먼저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도 물량도 납품 기한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낀 사람. 하나가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잖아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 다음으로 기석이 마이크를 잡는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제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꾸밈없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도망쳤던 날, 보험금을 받았던 날,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진우를 처음 봤던 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번 다시 저 같은 사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장 때문에 진우 같은 아이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강당안 공기가 묵직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아주머니가 진우에게 다가온다. 우리 아들도 공장에서 손 크게 다쳤거든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좀 덜 외로운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진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한다. 저도 덜 외로운 기분이에요. 그날 늦은 밤 행사가 끝나고 강당을 정리하던 중 기석과 진우는 빈 객석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다. 오늘 참 잘했다. 저도요. 사장님도요.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한다. 혹시 언제쯤이면 너한테 사장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 진우는 살짝 웃더니 고개를 극적인다. 그건 좀 더 두고 볼까요? 아직은 사장님이라 부르는 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요. 둘은 함께 웃는다.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남은 상처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사람의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 불길이 치솟던 그날 밤, 도망친 사장이 있었고, 다리를 잃은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자라서 휠체어를 탄 청년이 되었고, 아버지는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느린 숨을 쉬며 시간을 버틴다. 그리고 도망쳤던 사장은 늦게서야 걸음을 돌렸다. 이미 타버린 공장의 벽은 다시 세울 수 없고 잃어버린 다리도 돌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라도 다시 이어붙여 볼 수 있다. 가족을 위해 버텨온 아버지, 엄마 없이 자라면서도 다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된 아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용기를 꺼내 들었던 노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과거를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채로도 내일을 함께 바라보기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방향을 맞춰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늦었지만 내 인생 남은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볼 용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이유를 준다. 오늘도 어딘가의 공장, 어딘가의 편의점, 어딘가의 요양병원에서 누군가는 죄책감과 후회, 가족과 아이, 엄마와 아버지, 용서와 2번째 기회를 조용히 떠올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그 마음 곁에 서서 그래도 한 번 더 살아보자고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주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